그 ESG를 위한 메타버스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사실 오늘 이제 발표를 좀 맡게 됐는데요. 사실 ESG가 오늘의 전체 이제 서밋의 테마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 회사가 기술 회사로서 또한 또 ESG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저희를 또 초대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 회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 메타버스 이 환경이나 이 기술들이 향후 ESG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노력들, 어떠한 또 이제 도전들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니티 입장에서 생각한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저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상임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협에서 오실 부회장님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굳이 메타버스가 뭐다 이런 정의나 이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적어도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걸 한번 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기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 메타버스가 무엇에 대해서 각 업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사업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 부분은 모두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웹 3.0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요. 이제 웹 2.0이 게임과 같은 어떤 3D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월드와이드 웹 어스커 컨소시엄에서 사실은 디파인을 좀 해준 상황이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입장에서도 저희 내부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ESG를 기반으로 한 회사지만 어쨌건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차원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 그것이 메타버스다라고 저희 회사 본사의 대표님이시자 의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날 전 세계 컨텐츠의 3~4%만이 사실은 실시간 3D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잦은 포션이죠. 근데 향후 10년 후에는 이것이 50%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2030년 정도가 굉장히 큰 기점이 될 것이라는 걸 또 추정을 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저희 얘기 해주셨어요. HTML 기반으로 웹 2.0, 1점 시대 때 우리가 어떤 걸 겪어왔는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새로운 소통 방식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제가 쫙 지금 보니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접속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채팅이라는 거 저 PC통신이었죠. 천리안이나 이런 것들 PC통신 통해서 상대가 누군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판들을 외워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소통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저희도 알게 모르게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변화해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을 좀 보시면 최근에 저희 이제 유니티 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부산 교육청하고 MOU 행사나 그다음에 전국 대도시 시정 협의 행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형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는 조금 더 리얼한 현실의 내용들을 사실은 담은 가상 공간에서 사실 행사를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100%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상대방에게 보이니까요. 이전과 틀리게.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대화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 방식을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 변화된 소통 방식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바라보고 저희 유니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한 8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요소로는 이제 실시간 3D. 그러니까 사실 실시간 3D가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3D는 3D인데 정말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 AI,
그리고 XR, 조금 더 이머시브한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VR과 AR과 같은 그런 이제 XR 기술들, 그 다음에 오늘 NFT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술 기반 요소가 될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또한 뭐 지금 얘기해 주셨던 앞에 언급해 주셨던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이 프렌드 같은 게 다 가상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머물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 가상 공간, 근데 그 안에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아바타, 그리고 뭐 그들 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 요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실 할 거리가 없어지죠. 할 거리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창작자 생태계가 될 거고요. 이런 네 가지가 또 경험적인 요소로 디파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8가지가 어떤 조합으로 매치가 되냐에 따라 저희가 그릴 수 있는 메타버스의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히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면 실시간 3D 기술에 대한 예입니다. 이건 자동차 얘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웹상으로 모바일상으로 실시간으로 색깔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문도 좀 열어보고 조금 더 굉장히 리얼하게 만든 기반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실은 셀렉션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는 분도 많고 당연히 또 경험해봐야 차를 살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최신의 차가 릴리즈가 되면 이렇게 디지털 경험들을 통해서 먼저 익숙해지신 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행이 돼야 실제 주행을 해보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이게 예로 실시간 3D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제 베타 기술인데요. 메타캐스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UFC에 직접 이제 UFC에 나오는 두 분 유명하신 분을 모셨어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그쵸, 그 볼륨메트릭 캡처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실제 움직이시는 기술들을 다 이렇게 사실 가상의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플레이하시는 거를 저희가 TV에서 볼 때 아니면 현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실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사실은 제가 줌인, 줌아웃도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모든 액션을 제가 보고 싶은 바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도 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많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에 한번 이게 축구, 뭐 아니면 야구 이런 기술, 그런 이제 스포츠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관람하는 방식들도 많이 바뀔 거라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음악은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프랑스의 뭐 전설적인 뮤지션이 최근에 가상의 노트르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BTS나 유명한 가수들이 사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콘서트들을 가상에서 진행을 많이 해서 예로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은 실제 실시간으로 진행한 건 아니에요. 모두 레코딩 방식이었었고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급하게 빨리라도 진행하기 위해서 레코딩 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실제 리얼타임으로 고객들이 VR 환경에서 실제 이 아티스트와 함께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진행했던 공연으로 최초고요. 이런 공연들이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거라,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드렸던 AI 쪽이긴 한데 지금 이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사실 지금 현재는 왼쪽을 좀 보시면 이쪽이었나요? 네. 왼쪽 친구는 사실은 이제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VR 커뮤니케이션 앱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건데요. 리얼타임으로 직접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어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프라프하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죠. 하지만 비실시간 모델이고 레코딩 모델이고요. 이게 잠시만요. 옆에 보신 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희 유니티 모델 수화인데요. 이런 형태로 정말 굉장히 인간과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보셨던 저런 리얼타임의 사람의 어떤 액션과 말과 이런 것들 싱크업된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저희 유니티 모델의 수화랑 사실 합쳐지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디지털 휴먼 쪽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아바타라는 개념이 꼭 어떤 이제 인형 형태로, 귀여운 형태로, 아바타 캐릭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아니면 완전 다른 나를 하지만 조금 더 휴먼에 가까운, 인간에 가까운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작자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녹화 자체는 이제 페이스북 이름을 바꾸기 전이어서 페이스북으로 나오는데요. 메타의 경우에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세상을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를 지금 베타로 했고요. 이 베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장착하게 하기 위해서 $10,000,000 가까이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시스템을 메타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시면 지금 이 프렌드는 그렇진 않지만 로블록스, 제페토도 실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일반 유저들도 들어가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컨텐츠들이 그 안에서 다시 돌게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창작자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메타가 사실 $10,000,000 정도 지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거는 갑자기 딱 화면이 넘어갔는데요. 잘렸구나. 이것도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머신러닝 그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 게임에 활용을 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AI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 배려들을 낮춰서 일반인들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ML 에이전트라는 거를 좀 론칭을 했는데 일본 토요라고 하는 이제 요걸 만든 왕고 회사에서 저희가 제공했던 그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이런 재미있는 시뮬레이션들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ML 에이전트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앞에 이제 8가지 요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갑자기 최근에 메타버스 좀 난리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메타버스인지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리얼타임 3D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들 기술이 사실 발전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R 디바이스들, AR이나 VR이나 이제 MR과 같은 디바이스들이 좀 더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어느 정도는 첫 번째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은 높았다가 이제는 일반인들도 조금 고민해서 살 수 있는 게임기 수준까지 사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들이 좀 좋아진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 기술이 좀 더 좋아진 거죠. 물론 이 기반으로는 하드웨어들이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고 사실 전문가도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새로운 국면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팬데믹 자체가 오버가 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익숙해진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거리는 멀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커버를 하고요. 그럼 도대체 ESG랑 메타버스랑 유니티는 무슨 관계냐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ESG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 환경을 위해서 등등 다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또 기술이고 그 기술 그런 이제 자원 활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술들은 분명히 저희가 웰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 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는 진짜 현재 그 제조 공정 안에서 홀로렌즈와 사실은 같이 결합을 좀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장의 스마트 공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프린트를 바로 보고 그 현장에서 바로 매치를 시켜서 건설 공정에 있어서 공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공정에 있어서 20% 이상 생산성만이 향상, 협업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진짜 그 자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정 오류를 줄이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버추얼 파리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그러니까 파리시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여러 번 이제 미드톤에서 나와서 알고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버추얼 페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 대단한 데이터가 쓰인 건 아닙니다. 건축이나 건축물들의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GIS 정보,
그런 큰 방대한 데이터를 픽시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갖고 와서 테슬레이징하고 클렌징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그걸 퓨리어스라고 하는 이제 고사양 디바이스가 없어도 거대한 스케일의 도시를 매끄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또 스트리밍 서비스, 이 세 가지의 조합과 유니티의 조합으로 사실 만들어졌는데, 불행히도 이 도시가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없이 그냥 이미지만 캡처를 좀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 파리 시내 전체를 실시간 3D화했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이제 1000제곱킬로미터 내 구조물 200만 개를 다 이제 실제 3D화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내 이제 인프라 개발량, 단순히 그냥 이미지만 이쁘게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쓴 게 아니라, 파리시는 이걸 시내 이제 자체 이제 인프라 개발 현황들을 시각화하고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주민들이 시민들의 피드백도 맞는 이런 이제 수집하는 강편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가장 유사한 케이스가 있어서 영상 하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길 수는 있는데 이걸 보시면 어떤 컨셉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버추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은 사이즈가 작기는 하죠. 그래서 나라 하나가 하나 시티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져서 싱가포르에서 사실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걸 봐야 되나.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다시 각광받고 있고, 저희가 실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유니티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에 있는 여러 이제 구조물들,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정보들을 사실 넣었는데, 그건 싱가포르이 관광 국가여서 사실은 그런 거니까 이거는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반에는 이렇게 계속 관광에서 튜어리스트 스팟이라고 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소개를 사실은 해요. 이 뮤지엄은 어디에 있고, 위치는 어디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재밌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간중간에 실제 사진과 그 다음 실제 위치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매칭을 시키는 게 GIS 정보랑 빔 데이터를 다 사실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거의 명확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2년 전 그래픽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리얼하다는 느낌 안 드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2년 정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는 쓴 거고, 지금 현재 다시 업그레이드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상임 대표님이 메타시티 포럼제 상임 대표님이 아파트 이제 조도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건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윈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도 사실은 이제 빔 정보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터만 해서 몇 층짜리고, 좀 이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 방 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정보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빔 사이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바깥의 철근이나 머티리얼들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어떤 걸로 지어졌는지까지 정보가 사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파킹랏인데요. 주차장에 실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찼고 몇 개가 비어 있는 거를 미리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사시는 분이나 저기 방문하고 싶으신 분은 그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가서 파킹을 쉽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빌딩은 본 기억은 사실은 없는데 여기가 굉장히 비싼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식 NCT에서 굉장히 비싼 축에 둔다고 들었는데 이런 정보들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간의 교통 상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디 갈 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무난한 교통 수단은 무엇이 될 건지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하철역 가까운 곳부터 해서 정보를 더 확인을 사실은 실시간으로 모바일이나 PC나 갖고 계신 다른 디바이스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작업들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 실제 싱가포르에 사시는 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 시민들, 싱가포르 국민들이 정보를 필요할 때 액세스해서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의 정보들까지 모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기초적인 어떤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곳, 그 시티 안에서 사건 사고가 벌어진 곳에 대한 어떤 알람도 저렇게 들어가고요. 너무 기니까 일단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 우선 이제 그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온 사람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좋은 이그젠플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이 버추얼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기반 기술로 이제 저희가 그때 3D 이제 리얼타임 3D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보여주기함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플러스 알파로 실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기술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차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은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저렇게 이제 나무랑 스티로폼으로 이제 마법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클레이로 작업을 하고요. 산업용 클레이를 가지고 이제 산업용 점토를 가지고 실제 차와 똑같은 걸 사실은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법 작업을 한 걸 가지고 사실 그 다음 스텝을 밟는데, 저렇게 뭐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나무랑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마법 작업은 결국은 저거 다 쓰레기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자원과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또 원격 협업을 하기 위해서 VR로 마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법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 디자이너분들이 2D나 3D상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시고 나서 실제 사실은 그게 컴퓨터 화면 속에 숨어있는 그림이다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현실에 나왔을 때 어떤 이미지인지 사실은 저렇게 실제 만들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만들어보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양산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산업용 점토를 가지고 실제 사이즈 동일한 차를 만들어 보시는데 저게 6개월짜리 작업이고요. 그 클레이 작업만 해도 5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점점점 이제 노동비는 떨어져서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작업한 걸 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저렇게 VR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한국에 VR 로봇 작업이 가능한 센터를 다 만들어 놓고 차근차근 새로운 차에 도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사실은 자원 활용에 도움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3D로 또 완성된 VR 로봇 데이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주행 테스트 같은 용도, 시뮬레이션 용도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이 공감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식의 어떤 사람들 간 공감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라우마 인포먼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사실은 실제 인물들은 이렇게 아바타 형태인데, 아바타 형태로 사실 VR 환경에서 상담을 하는 사실 이런 컨텐츠들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실제 워킹할까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실은 익명성이 또 보장이 또 되기 때문에 많은 용도로 활용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인즈 월드라는 건데, 이거 게임처럼 보여요. 게임처럼 만든 거거든요.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 실제 이뭐 슬로트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다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인데요. 요즘 막 잊혀졌죠. 저희 다 뭐 이제 메시지로 보내고 등등 하니까 실제 편지 쓰기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저희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손편지처럼 편지를 써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너서클을 만드는 어떤 게임인데요. 게임 형태로 사실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다운로드 수도 높고요. 내가 힘들 때 사실 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적인 소셜 임팩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랍인더 오션이라고 해서 실제 제가 여기 바다 생물처럼 돼서, 바다 생물이 되어서 바닷속에 오염된 환경들을 직접 제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는 이런 컨텐츠도 저희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 단순히 애들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실제 정말 깊은 마음 깊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서 이런쪽으로 유니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프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나라 건 아니고 미국 건데, 미국에서 나온 어떤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도 유명한 이제 정신학 쪽 박사님들이나 심리 상담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캠프나 이런 것들 많이 오픈을 해서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서로 마음 터놓기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워킹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으로 사실 모든 게 스탑이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횟수 제한도 있을 거고 그죠? 공간의 어떤 제약도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극복하기 전에 나온 애플리케이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애플리케이션들도 이런 것들 만드는 데도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득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은 거창하게 사실 넉넉히는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는 사실 시민의식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해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어요. 저기 오른쪽 보시면 이 마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확산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시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좀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라미터 몇 개만 조절했는데도 바이러스가 저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조금씩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정말 어렵지 않게 요즘 최근에 이제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제 공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설득이 되고 설득을 하는 방법만 툴로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예제들을 막 더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정말 ESG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 많이 또 개발이 돼서 많이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기술들은 결국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추구하는 바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고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 메타시티, 남양주 메타시티 관련된 공간 중에 교육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그 교육이라는 걸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창의력을 키우는 젊은 사람,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창의력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나. 이런 창의력을 바꿀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도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굉장히 세상이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미션 아래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이런 이 창의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도 ESG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리얼타임 3D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유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많은 ESG적인 컨텐츠들을 저희가 모아봤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크게 미국에서 이런 이제 유니티 포 휴머니티라고 하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서 많은 컨텐츠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보시면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쓰고요. 그다음 나 자신의 어떤 건강, 웰빙을 위해서 많이 제작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게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뭐 게임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 저희 회사가 게임 엔진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임 요소들이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깊이 인게이지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요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 회사 홍보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하면서 세 가지의 메인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실시간 3D를 통해서 현실 세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 지속 가능성한 어떤 제작 캠페인들과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창작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저희 회사의 또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 보였던 많은 그런 예제들이 점점 더 무궁무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저희 혼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목표를 가진
그런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손을 잡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티와 저희가 혹시 혹이 온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멤버십 온라인 차원에서는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 그냥 얘기를 좀 끝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MIT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이 있어요. MIT 교수님 이제 리프로컨트 교수님이신데 디지털 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중요한 파트밖에 사실 읽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이 디지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디지털화의 좋은 점은 얼굴을 마주보면 나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 가까운 인터페이스를 꿈꿀 수 있다. 그게 디지털화하고 꿈꾸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는 인간적인 소통을 만들어줄 때 가장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저희가 가려고 하는 메타버스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과 기본적 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전체 가는 방향의 유니티 저희 이제 기술 회사로서 또 이제 ESG를 추구하는 다른 회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준비해주신 유니티 코리아 김인숙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메타버스가 ESG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세상을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IFTF EML의 토시 앤더스 후 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공 ESG에서 메타버스의 역할과 미래 변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Toshi Anders-Hu, and I'm the director of the Emerging Media Lab at Institute for the Future. Today, I'm going to be sharing a talk entitled Welcome to the Metaverse, Exploring Possible and Preferable Futures. Institute for the Future, or IFTF as we call it, is a nonprofit independent research organization based in Palo Alto, California. We were founded in 1968 and we're one of the world's longest running futures think tanks. We help large companies, foundations, government agencies think about long-term futures. Now, it's important to note that our work is not to predict the future. No one can predict the future. But what we can do is to learn how to think about the future more systematically and creatively to anticipate a wide range of possible futures and surface opportunities and risks that they reveal. In our 50 plus years of doing futures work, we've developed a collection of strategic foresight tools to help our partners widen their thinking and to help them prepare for and shape the future. IFTF's been thinking about how information technologies shape the future since before the internet existed. Our origins go back into the history of what many might consider the earliest version of the proto-metaverse, the ARPANET. Back in the 1960s, the US military sponsored an experimental project called the ARPANET to explore how distributed data networks might allow them to maintain communications in the wake of a nuclear attack. This early version of the internet initially connected only a handful of university labs around the country, but it quickly grew in size and complexity. IFTF was started by a group of computer and social scientists who were working on the ARPANET, who started asking the questions, what if this communication network grew so large that anyone could use it? What would be the new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at large? And how might this change everything we do as human beings? And of course, the ARPANET did grow and it became the internet that we use today. And it has impacted nearly everything we do as humans. And IFTF has continued to ask these same questions of how is information technologies impacting our futures? Now, we have a number of labs at IFTF. I'm the director of the Emerging Media Lab, where we focus on the future of human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onnection, all through the lens of emerging media technologies. Over the past few years, the EML has been focused on researching and prototyping with virtual reality, one of the key foundational technologies that's enabling the creation of the metaverse.
Now, for many years, we've all been imagining and anticipating VR through the lens of science fiction. But, like many things that were once science fiction, VR is now becoming a practical reality that people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engage with. And VR has a long history going back to the 1950s. But in 2016, there was a major shift when we saw an exponential price drop in the cost of VR hardware from millions of dollars per headset to only a few $100s per headset. This ushered in a new wave of applications and experiments and consumer interest. And our lab has been tracking early VR experiments with everything from gaming to immersive design tools for artists and architects and product designers to educational platforms for teachers and corporate training programs. But it's true that VR has primarily led as a gaming technology. And for many people, their only experience with VR has been gaming. And while gaming is one of the most fun uses for VR, we try to help our enterprise and institutional partners see the longer-term implications for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beyond just gaming and entertainment. One way we try to help our partners see these longer-term implications for VR and AR is by reframing them as computing interfaces. VR is immersive computing, where we're stepping inside of our computers and inside of our data. And AR, augmented reality, is ambient computing, where we're overlaying our data and interfaces on top of our real worl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ays that VR differs from other computing interfaces is that it engages our whole body in the experience. And this has opened up some really interesting research on what is referred to as embodied computing. And it explores the concept of embodied cognition, which understands that we don't just think with our minds, but that we think with our bodies. And we think with our environments, and we also think socially with each other. VR offers this unique aspect of users feeling a sense of embodied presence, which transforms our relationships to our computing experiences and the data that we're interacting with. So we're currently in the middle of a major paradigm shift right now around how we interact with our computers and data. We're shifting from a paradigm of looking at relatively low-dimensional, abstract, representational information contained inside of windows on the flat screens of our computers, and we're about to step into our computers and into our data, and we're going to be stepping in there together. Now, despite the excitement in recent years, VR and AR adoption has ramped up much slower than people have anticipated. And for many, there's a pretty big expectations gap between what sci-fi helped us imagine and where VR is actually today. One of the ways that VR has fallen short of people's expectations is that people now expect their computing experiences to be socially connected. But most VR experiences that have been available up until recently have been solo experiences, where you might go into VR, you might be in a VR experience, it might be amazing, but you're alone and you can't interact with anyone else, you can't share it with anyone else. And that's quickly changing as we're seeing the proliferation of what we call social VR experiences, where you're able to go into VR and become embodied in a 3D avatar and interact with other people in real time. Our lab has been tracking a variety of social VR platforms and studying emerging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groups in these new immersive community spaces. We've visited college courses hosted in virtual classrooms in social VR. And we've been tracking companies using social VR platforms like Spatial.io that allow them to collaborate immersively with their colleagues in real time from anywhere in the world and try to maintain their communities during the pandemic. People are attending spectacular virtual reality concerts together in social VR. And people are even praying together in virtual church services. This is Horizons, Facebook's social VR platform. This is one of their first stabs at building a metaverse social experience. And what these social VR signals show us is that the computer of the future is not a product, it's not a thing, it's
It's going to be a place. Facebook's recent rebrand as Meta and their pivot from being a social media company to a metaverse company has injected a lot of new curiosity in this concept of a metaverse, this social VR metaverse. Aside from the obvious PR distractions that they're maneuvering, Facebook is more than changing their name. They're investing $10 billion this year alone, and they plan to hire 10,000 new employees to help them launch their bid to kickstart the metaverse and to try to place themselves at the center of it. And that this has been a significant market signal to other investors, and big companies like Nike are starting to their own metaverse initiatives. This is Nike's new metaverse lead. And other technology companies like Microsoft are looking to use their existing communication platforms and user bases to make sure that Facebook is not the only player in this space. Microsoft Teams is about to launch its metaverse connected features that allow you to join from both a regular webcam or as a 3D avatar from the metaverse. But what exactly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say the metaverse? Let's explore what this might mean now and into the future. While Facebook is attempting to center themselves in the story, let's go meta on Meta's metaverse. We have limited time today, but I'd like to share a few provocative statements and questions to try to get this conversation started. First of all, the metaverse does not exist, and it's already here.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etaverse does not fully exist yet. This concept is aspirational, and it describes a future state of a collection of developing interconnected technologies, human communities, and new social dynamics. And there are some examples today of platforms that resemble aspects of what the metaverse will become, but it's going to be a while before we see it fully realized. The metaverse is an extension of the internet itself. The metaverse will envelop the existing internet and all that it contains, and visitors will be able to interact with both traditional 2D media and internet content, as well as new forms of immersive 3D assets, environments, and avatars. Now, in some ways, the metaverse is VR with a content layer. So far, VR has really failed to gain mass appeal in a large part due to limited content and lack of accessibility to non-technical people. For most people, it's been hard to find things or to share experiences that people want to actually spend time doing in VR. But VR and the internet are both merely enabling technologies. The World Wide Web added an addressable content layer to the internet that made it a place that anyone could explore, share, and connect easily with others. The metaverse is similar to the World Wide Web in that it's adding this kind of navigatable content layer to VR for people to be able to explore and exchange information and connect with one another. Now, the metaverse is not just VR. While VR will be one of the most immersive and useful ways to be present in the metaverse is also going to be accessible by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devices, from mobile phones to laptops and AR devices as well. We'll be able to be in the metaverse with other people, some who might be in VR and some who might be joining from 2D devices. Just as we're able to visit websites today from a variety of different browsers and devices, depending on our mood, budget, or what we're trying to do, sometimes we opt to go online with our phones, even when we have a computer with a large screen nearby. In the same way, people may not want to always go fully immersive in VR, but they still might want to join the metaverse party from all these other different types of devices. The metaverse is an ecosystem. So I really like to use this term metaverse to help people think more expansively and inclusively about this idea.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will not be a singular system, but rather a complex and diverse and evolving collection of networks and platforms and systems and communities. And just as the internet is an emergent, expanding network of networks, the metaverse will also be emergent and expanding.
one of the big questions yet to be answered is what place will walled gardens have in these ecosystems? We know that Facebook's model is a walled garden approach, and Apple's new headquarters is literally a walled garden. While centrally controlled ecosystems do have some advantages, when we're talking about creating these vast new shared spaces, do we really want to be stuck inside walled gardens where private technology companies have control and ownership over everything that we do and say and see?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set of questions as cities begin to create their own presence in the metaverse. It's not clear if these will be public spaces and if people will maintain their same rights and autonomy and privacy within metaverse platforms that are built on top of privately owned technology tools and platforms. We're watching closely as cities navigate these questions and experiment with this mix of civic functions and the metaverse. Will these be extensions of the public commons and democratic systems, or will they be transformed by the technology platforms and the private interests that control them? Metaverse and meta problems. As we've seen with the internet, the metaverse is likely to pose a number of new challenges to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at large. The metaverse, like all media, will offer powerful tools for truth-seeking, but also truth-breaking and escapism. We will be exposed to new forms of experiential disinformation unlike anything we've had to contend with before. And many of the problems that are arisen in the existing internet will continue and even deepen in the metaverse. Most notably, the business and ownership models and the governance and privacy issues that the existing internet has already surfaced that are threatening our social and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worldwide. Now, people have noted that the term metaverse was originally coined by Neil Stephenson's sci-fi novel Snow Crash. But there's another sci-fi book, Ready Player One, that is perhaps a better view into Mark Zuckerberg's personal ambitions for his role in this future. In Ready Player One, a singular metaverse, referred to as the Oasis in the book, has enveloped all other virtual communities and platforms. And it's replaced many civic functions like education, and it's owned and controlled by a single individual. Now, Mark Zuckerberg, who already owns 51% control of the world's largest social network today, he resonated so closely with this hero's tale of a benevolent dictator controlling a global metaverse that he reportedly gave this book to all new employees of his virtual reality division. A kind of onboarding manual for a mega monopoly business plan. The prospect of Facebook controlling the metaverse is one that has many people concerned. And as Jaron Lanier, one of the pioneers that created the very first virtual reality systems, recently observed, if you run the metaverse on a business model that's similar to the one that Facebook runs on, it'll destroy humanity. I'm not saying that rhetorically. This is a literal and specific prediction that humanity could not survive that. Now, as I said, we don't really believe in predictions, but as a possible future, as a forecast, this is a pretty daunting one to consider. Let's talk about the metaverse and Web 3.0. Now, Web 3.0 is a promising set of new econom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built around the concept of distributed systems of ownership and governance that seek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centrally owned and controlled systems pose. Like any radical new proposal that seeks to disrupt existing power systems, there are many that welcome that revolution. And at the same time, there's also many that are concerned and have fears that the risks that this new, these untested systems may result in. So how do we think about metaverse futures going forward? 5 decades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we're still grappling with the implications that this globally connected technology has brought us. We're living in the future that IFTF and others began to think about way back then, and we're living with both the powers it gives us
and the new sets of problems we've created. How might we think about how we want to shape our futures with the metaverse? In 2008, I had a chance to interview renowned futurist Alvin Toffler. Toffler wrote the book and coined the term future shock back in 1970 that described the collective anxiety that our rapidly changing world can induce. In my interview with Toffler, he described a concept that he had actually developed with IFTF co-founder Roy Amara, commonly referred to as the 3 Ps of futures thinking. Toffler explained that there's 3 types of futures we can explore: probable futures, possible futures, and preferable futures. Probable futures require math, where you try to project the future from historical data. This is the kind of forecast that meteorologists and financial analysts produce. But the future doesn't always follow a linear pattern, and these kinds of projections often miss critical, emergent, nonlinear dynamics. Possible futures require imagination to help us think outside of the cognitive boxes the past often constrains us to. And much of the work IFTF does is in developing tools to help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oster this kind of creative thought that isn't always cultivated in business or institutional settings. Preferable futures require political forums that can allow for the analysis of probable and possible futures in the context of human values and aspirations. Preferable futures ask the questions not just of what can we do, but what should we do to create the kind of worlds that we actually want to live in together. Preferable futures invites a wider range of perspectives, interests, and concerns into the conversations to explore who might be the winners and losers in these futures, and interrogates these futures to expose both possible opportunitie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m honored and excited to be part of this MetaCity Summit today that's creating a forum to explore the preferable futures we'd like to create together. Thank you, and if you'd like to learn more about Institute for the Future and our work,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iftf.org. 네, 이것으로 마지막 발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도 했을 정도로 요즘 메타버스가 정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서밋을 쭉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그리던 그런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서밋이 글로벌 전문가분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밋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